제117화 통곡하는 유비 제1장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손권은 관우의 일만 생각하면 경기를 일으키곤 했는데 하루는 건업에서 장소가 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이에 불러들이니 장소가 손권의 얼굴빛을 보고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관운장을 죽인 뒤로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병을 얻었소. 손권이 말하자 장소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운장 부자를 목베신 일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시신은 어찌하셨습니까? 운장의 수급은 소금에 절여두고 몸은 적당한 곳에 놔두었소.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례를 치르란 말이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난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손권이 긴장한 눈빛으로 묻자 장소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제 주공께서 관우 부자를 죽이셨으니 강동에 머지않아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비와 도원결의를 할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유비는 동천과 서천의 군사를 거머쥐고 있는 데다가 계략에 뛰어난 제갈량과 용맹한 장비 황충 마초 조운 등 기라성 같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관우 부자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온 나라의 힘을 다 기울여서라도 원수를 갚으려 들 터인데 우리 동호가 그들과 맞설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권은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물었다. 아, 내가 그 점을 미처 따져보지 못하였구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하오나 주공께서는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게 서쪽 병사들이 동호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이를 쓰면 형주는 반석처럼 안전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책이요? 예, 지금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호시탐탐 천하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서둘러 원수를 갚으려면 반드시 조조와 손을 잡으려 들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곳의 군사가 서로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면 동호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먼저 사람을 시켜 관우의 수급을 조조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유비는 조조가 시켜서 한 일인 줄 알고 반드시 조조를 원망할 터이니 서쪽의 군사는 동호로 오지 아니하고 위나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싸움이나 지켜보면서 중간에서 실리를 취하시면 됩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즉시 관우의 수급을 나무 상자에 담아 사자에게 주고 밤낮으로 조조에게 달려가도록 했다. 이 무렵 조조는 마피에서 군사를 철수시킨 뒤 낙양에 돌아와 있었다. 동호에서 관우의 수급을 보내왔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몹시 기뻐했다. 관우가 죽다니 이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러자 섬돌 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기뻐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이는 바로 동호가 화를 떠넘기려는 술책이옵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주부 사마이였다. 어째서 그런가? 지난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도원결의를 할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였다고 하옵니다. 이제 동호가 관공을 죽여놓고 그들의 복수가 두려워지자 대왕께 수급을 바친 것이옵니다. 유비의 노여움을 대왕께 돌려 동호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위나라를 공격하게 만든 다음 자신들은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노리자는 계산이옵니다. 조조가 머리를 끄덕였다. 중달의 말이 옳도다. 그럼 내가 어떤 계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겠느냐? 그건 아주 쉽사옵니다. 우선 대왕께서는 관우의 수급을 받으소서. 그런 다음 향남으로 관우의 몸을 조각한 뒤 그 수급을 붙여 대신에 예로서 장사를 지내주시면 되옵니다. 유비가 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손권을 깊이 원망하고 힘을 다하여 강남 정벌에 나설 터이니 우리는 그들이 싸우는 것이나 보고 있다가 총나라가 이기면 동호를 치고 동호가 이기면 총나라를 치며 그 결과 두 곳 중 한 곳을 얻게 된다면 남은 한 곳 역시 오래 버티지는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사마이가 내놓은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동호의 사자를 불러들이니 사자는 들어와서 나무 상자를 바쳤다. 조조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관우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 얼굴을 보고 조조는 웃으며 물었다. 운장공은 그간 별거 없으셨소.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을 던진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관우의 수급은 그간 별고가 있었다는 것처럼 입을 쩍 벌리더니 두 눈을 부릅떴다. 거기다 긴 수염과 머리카락까지 모두 곤두서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조조는 기겁을 하고 쓰러졌다. 묻관원이 달려들어 그를 자리에 눕혔다. 한참 만에 깨어난 조조는 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관장군은 참으로 천신이로다. 그러자 동호의 사자는 관우의 혼이 산 사람의 몸에 들러붙어 손권을 꾸짖고 여몽의 넋을 데려간 일을 조조에게 고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더욱 무섭고 겁이 나서 희생과 감주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향나무로 관우의 몸을 조각하여 제후의 예로 낙양성 남문 밖에 장사 지냈는데 대소 관원들이 모두 참례한 이 빈소에서 조조는 친히 제사를 주관했다. 조조는 관우에게 형왕을 추증한 뒤 관리를 파견하여 그 묘를 지키게 했다고 삼국지연에 는 그리고 있으나 정사 삼국지에는 형왕을 추증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손권이 관우의 수급을 조공에게 보내오자 그 시신을 제후의 예로 장사 지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관우의 머리가 묻힌 곳은 조조가 제사를 주관한 낙양의 관림이고 관우의 머리 없는 시신이 따로 묻힌 곳은 당양의 관릉이다. 그래서 관우의 무덤은 지금도 낙양과 당양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럼 작가는 왜 이렇게 허구적인 홀령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관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추정컨대 관우가 죽은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할 수 없었던 작가는 홀령 이야기로 남아 관우를 죽인 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응징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작가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관우를 추앙하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뒤에 다루게 되겠지만 관우의 죽음에 대한 유비의 보복은 결국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홀령 이야기로 남아 분풀이를 해주는 것이 관우를 아끼는 작가 자신이나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을 법하다. 아무튼 관우의 장례식을 끝낸 후 조조는 동호의 사자가 강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제2장 이 무렵 동천을 정벌한 한중왕 유비는 성도로 돌아와 있었는데 어느 날 상서령 법정이 안에 들어와서 아뢰었다. 주상의 선부인께서는 세상을 떠나셨고 손부인 또한 강남으로 돌아가셨으니 다시 오시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옵니다. 하오나 인륜의 도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오니 새왕비를 맞아 대궐 안의 일을 보살피게 하소서. 옳은 말이요. 허나 마땅한 사람이 있겠소. 예, 전에 입주목을 지낸 유장의 의형제인 오이에게 손아래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름답고 어질다고 하옵니다. 일찍이 관상쟁이가 보고 이 여인은 뒤에 반드시 대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옵니다. 앞서 유주태수를 지낸 유원의 아들 유모와 약혼하였으나 유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지금은 홀몸으로 지내고 있사오니 대왕께서 맞아들여 왕비로 삼을 만하나이다. 유모는 나와 같은 종친이니 도리상 그럴 수 없소이다. 유비가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자 법정이 고사를 인용했다. 가깝고 먼 것을 따진다면 진나라 문공이 회영을 맞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법정이 인용한 회영은 본래 진나라 회공과 결혼했으나 뒤에 회공의 백부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이 백부가 바로 춘추시대의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5명의 패자 중의 하나인 진나라 문공이었다. 법정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일리가 있는지라 유비는 법정의 청을 윤허하고 오씨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그녀는 뒤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 유영은 자가 공수였고 둘째 아들 유리는 자가 봉효였다. 법정의 말대로 왕비를 맞아들여 내정의를 맡기니 총나라 왕실은 더욱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 무렵 동천과 서천은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는 들녘에 곡식까지 풍년을 이뤄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형주에서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동호에서 관공에게 청혼을 하였는데 관공이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였사옵니다. 보고를 들은 제갈량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유비에게 말했다. 형주가 위태롭게 되었사옵니다. 형주에 다른 사람을 보내고 관공은 돌아오게 하소서. 그럼 누구를 보내야 하겠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승전보를 알리는 사자가 형주에서 잇따라 도착했다. 제갈량의 예측이 빗나간 것이었을까. 그러나 허튼 소리를 한 일이 없는 제갈량이었기에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하루가 안 되어 관우의 둘째 아들 관응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아버님께서는 조조가 보낸 칠군을 물로 쓸어버리시면서 적장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의 목을 베셨습니다. 제갈량의 걱정과 반대되는 깜짝 놀랄 만한 승전보였다. 거기다 또다시 사자가 달려와서 새로운 낭보를 전했다. 관공께서는 장강 연안에 봉화대 막루를 많이 설치하시는 등 주도 면밀한 방비를 하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비는 마음을 놓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갑자기 온몸에 살이 떨려 앉으나 서나 불안하고 밤이 되어도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에 일어나 내실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잠시 책상에 엎드렸더니 그 사이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휙 감돌더니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살아나며
방안이 밝아졌다. 유비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웬 사람이 등불 밑에 서 있었다. 너는 누군데 이 밤중에 내 방을 얼씬거리는 것이냐? 유비가 물었으나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의적인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니 등불 밑에 서성이다. 몸을 피하려던 상대는 바로 관우였다. 유비가 다시 말을 건넸다. 아우는 그간 별거 없었는가?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니 분명 큰 변고가 있는 게로구나. 너는 나와 형제 사이인데 어찌하여 몸을 피하는가? 그러자 관우가 울며 고했다. 형님, 분사를 일으켜 이 아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서늘한 바람이 다시 불면서 관우의 모습이 사라졌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바로 한자리 꿈이었다. 그때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와락, 의심이 든 유비는 급히 대궐의 정전으로 나가 측근 신하에게 명했다. 어서 공명군사를 모셔오너라. 이에 제갈량이 달려왔다. 유비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슨 꿈인가 해몽을 해달라고 하자 제갈량이 말했다. 낮에 생각한 것이 밤의 꿈으로 나타난다는 주사야 몽이란 말이 있나이다. 주상께서 늘 관공을 그리워하시니 꼬시게 된 것인데 무얼 그리 의심하시나이까. 그래도 유비가 의심을 거두지 않자 제갈량은 좋은 말로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유비와 헤어져 중문 밖으로 나오다가 세자의 스승인 태부 허정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허정이 제갈량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내가 방금 기밀을 보고하려고 군사부에 들렀더니 군사께서 입궁을 하셨다기에 일부러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기밀이라니요. 예, 조금 전 외지 사람에게 들은 말인데 동호의 여몽이 형주를 빼앗고 관공도 이미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뛰어와 군사께 알리는 것입니다. 실은 나도 간밤에 천문을 보다가 장군의 별 하나가 형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필시 운장이 화를 입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상께서 걱정하실까봐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각 안에서 누가 돌아 나오더니 제갈량의 옷소매를 붙잡는 것이었다. 제갈량이 보니 상대는 유비였다. 그처럼 불길한 소식을 공은 어찌 내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오? 유비의 질문처럼 제갈량은 왜 관우의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 천문의 경우에는 그의 말대로 유비가 걱정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손권이 조조와 손잡고 관우를 치리라는 것쯤은 정치적 해안을 지닌 제갈량이 몰랐을 수가 없다. 형주를 관우에게 맡길 때부터 그 위험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북으로 조조를 맡고 동으로 손권과 화친하라는 8글자를 써준 일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뒤로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우가 동호와 척진 것은 혼사 문제 때문이지만 그 전에 관우로 하여금 번성을 치게 하여 조조와 손잡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제갈량이었다. 앞을 내다보는 제갈량이 관우를 돕는 사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그를 궁지로 몰아넣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결국은 제2인자의 자리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관우를 남의 손을 빌려 제거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전에 향시로 선비를 뽑을 때 제갈량이 관우를 구하지 아니하다라는 논문 제목을 냈더니 당시 합격자가 제갈량은 관우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 궤변이 이와 같았으므로 내가 예조로 하여금 삭제케 하였노라고 선조가 말하는 대목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 제갈량이 관우를 구하지 않은 것을 과거 시험의 논문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제갈량이 남의 칼을 빌려 경쟁자인 관우를 죽였다는 당시 선비의 해석도 재미있다.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유비의 추궁에 제갈량과 허정은 입을 모아 아뢰었다. 방금 한 말은 모두가 소문이라 아직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옵니다. 하오니 주상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옵소서. 나는 운장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사이여. 만일 그가 잘못되면 어찌 나 혼자 살 수 있겠소? 유비의 의심이 거치지 않자 제갈량과 허정이 유비를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측근 신하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마량과 이적이 돌아와 급히 뵙기를 청하옵니다. 형주에서 왔을 터이니 어서 들라 하라. 이어 두 사람이 들어오자 유비가 물었다. 그래, 형주는 어떠한가? 관장군께서는 지금 맥성에 계시는데 형주는 이미 동호의 손에 넘어갔사오니 급히 원병을 보내야 하옵니다.
마량과 이적은 아직 관우가 해를 당하기 전에 원병을 청하러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다. 유비가 그들이 올린 관우의 서신을 읽어보기도 전에 측근 신하가 다시 들어와서 아뢰었다. 형주에서 요하가 왔사옵니다. 유비가 급히 불러들이니 요한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울면서 유봉과 맹달이 원병을 보내지 않은 전말을 자세히 아뢰었다. 그렇다면 내 아우는 이제 끝장이 났겠구나. 유비의 낙담한 어조에 제갈량이 말했다. 유봉과 맹달이 그처럼 불순하게 굴었다면 그 죄는 살려둘 수 없나이다. 주상께서는 마음을 너그러이 가지소서. 제가 한 무리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가서 형주의 위기를 구하겠사옵니다. 때늦은 제갈량의 열성도 위안이 되지 않는지 유비는 흐느끼며 말했다. 운장을 잃고 나 혼자선 살 수 없소. 내일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 운장을 구하겠소. 그리고는 낭중에 사람을 보내 장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측근들을 시켜 인마를 끌어 모으도록 했다. 그런데 미처 동이 트기도 전에 보고들이 잇따라 들어왔다. 관공께서는 밤중에 임자로 달아나시다 동호 장수에게 사로잡혔는데 의리와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시다가 부자 모두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비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제3장 문무관원들이 달려들어 쓰러진 유비를 구원했다. 한참 만에 깨어난 그를 신하들이 내전으로 옮기자 뒤따라간 제갈량이 권했다. 주상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소서. 예로부터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다고 하였나이다. 평소 관공은 성정이 너무 강직하고 자부심이 높았기에 오늘 이런 화를 당한 것이옵니다. 주상께서는 우선 옥체를 돌보시고 원수 갚는 일은 천천히 도모하소서. 나는 관우 장비 두 아우와 도원에서 결의할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였소. 이제 운장이 죽었거늘 내 어찌 홀로 부귀를 누릴 수 있단 말이오. 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응이 통곡을 하면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유비는 크게 소리치며 또다시 통곡하다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관리들이 구원하여 간신히 깨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울다 까무러치기를 4-4번이나 거듭했고 사흘이 지나도록 죽 한 숟갈 들지 않았다. 오직 통곡만 하여 옷깃이 눈물에 젖었는데 나중에는 피눈물까지 떨어져 옷깃에 얼룩이 졌다. 제갈량과 여러 관원들이 거듭 말려 울음을 그치기는 하였으나 유비의 비장한 마음은 바뀐 것이 없었다. 동호와는 결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느니라. 그러자 제갈량은 유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새로 들어온 정보를 들려주었다. 듣자니 동호는 관공의 수급을 조조에게 바쳤는데 이를 받은 조조는 왕과 제후의 예로 관공의 제사와 장사를 치렀다고 하나이다. 그건 무슨 의도요? 유비가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동호는 조조에게 화를 떠넘기려 한 것인데 조조가 그 계략을 알았사옵니다. 그래서 후한 예로 관공을 장사지내 주상의 원망을 동호로 돌려놓으려 한 것이지요. 나는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동호의 죄를 묻고 내 한을 풀어야겠소. 그러자 제갈량이 말렸다. 아니되옵니다. 지금 동호는 우리가 위나라를 치게 만들고 위나라는 또 우리가 동호를 치게 만들기 위해 제각기 농간을 부리면서 틈을 엿보고 있나이다. 주상께서는 군사를 움직이지 마시고 당분간 관공의 장사를 치르시옵소서. 그러면서 동호와 위나라가 서로 불화하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한 뒤 쳐들어가야 하옵니다. 여러 관리들도 제갈량의 말을 거들었다. 공명군사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복수는 천천히 도모하시고 우선은 관공의 장례를 치르소서. 그리하시려면 우선 음식을 드시어 기력부터 찾으소서. 거듭된 간언에 겨우 마음을 돌린 유비는 음식을 먹고 나서 명령을 하달했다. 서천의 장수와 사병들은 모두 상복을 입도록 하라. 그리고는 몸소 남문 밖으로 나가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고 하루 종일 목 놓아 울었다. 한편 낙양에 있던 조조는 관우를 장사 지낸 뒤부터 매일 밤 눈만 감으면 관우의 환영이 나타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어찌해야 좋을지를 묻자 여러 관원들이 대답했다. 낙양 행궁의 옛 정각에는 요괴가 많사오니 새 정각을 지어 고쳐하소서. 그 말에 조조도 귀가 솔깃해졌다. 나도 정각을 하나 짓고 건시전이란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좋은 목수가 없는 게 한이로구나. 그러자 가우가 건의했다. 낙양에 소월이라는 좋은 목수가 있사온데 솜씨가 매우 뛰어나옵니다. 이에 조조는 목수를 불러들여 먼저 지으려는 전각의 설계도부터 그려보라고 했다. 그러자 소월은 9칸 대전에
그 앞뒤로 연결된 회랑과 누각을 그린 설계도를 완성하여 조조에게 바쳤다. 그 설계도를 본 조조가 말했다. 내 그림이 마음에 든다마는 거기에 쓸만한 기둥과 대들복감이 있을까 걱정이로구나. 있사옵니다. 그래? 예, 여기서 성을 나가 30리쯤 가면 양용담이란 못이 하나 나오는데 그 못 앞에 양용사란 사당이 있고 그 사당 옆에는 커다란 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사옵니다. 높이가 10여 길쯤 되오니 건시전에 대들보로 쓸만하나이다. 소월이 아뢰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들을 시켜 그곳 배나무를 베어오도록 했다. 그런데 다음날 배나무를 베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그 나무는 톱질을 하여도 베어지지 아니하고 도끼로 찍어도 날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벨 수가 없었나이다. 조조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몸소 수백 길을 거느리고 양용사로 가보았다. 사당 앞에서 말을 내려 그 나무를 올려다보니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거대한 일산 같았다. 곧바로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데 구부러진 곳이나 비틀린 마디가 한 곳도 없었다. 어서 나무를 베라. 조조가 영을 내리자 그 고장 놓인 몇 사람이 앞으로 다가와서 말렸다. 아니 되옵니다. 이 나무는 이미 수백 년이 되어 나무 위에는 신성이 살고 있사오니 베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조조가 노해 소리쳤다. 나는 지금까지 40여 년간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고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거늘 이것이 무슨 요망한 귀신이기에 감히 내 뜻을 거스른단 말이냐.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 그 나무를 내리치자 챙하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피가 튀어올랐다. 아! 하고 놀란 조조는 칼을 내던진 뒤 말을 타고 그 다름으로 대궐에 돌아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